지겹다. 같이. 요즘은 혹시 어떤 게 주로 농사가 되고 있는지. 요새 심는 건 없고요. 요새 이제 들깨 파종했고 야채, 채소류들, 뭐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 피망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수확해서 나오는 철입니다. 근데 요새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와서 얘들이 순서를 지켜서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네. 의도치 않게 채식을 자주. 그렇죠. 그 도시에 살면 이런 거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이런 거 나눠주면 이제 뺨때기 맞습니다. 왜냐면 다 있으세요 집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다가 좀 뭐가 꼬이거나 좀 주가가 안 좋거나 그러면 제 루틴이 있어요. 커피 한 잔 타서 여기 괜히 돌아다닙니다. 그냥 풀 뽑고 그러면 조금 심신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농사도 하고 매매도 하시는 장소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도 요새 매매가 다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종목 볼 때 발굴할 때 이렇게 섹터별로 좀 모아놔요. ETF를. 그러면 이렇게 섹터별로 일단 모양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잖아요. 네. 파란선은 61선이거든요. 61선을 딛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뭐 21선 위에 살짝 안착해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 섹터가 지금 지수보다는 강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특히나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딛고 돌아서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는 과정들. 네. 이때 이제 저런 ETF를 분석을 하고 이 ETF를 찍으면 세부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종목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이제 여기다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종목들이 지수보다 강하거나 어떤 섹터가 좋거나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보통 분들은 여기에 다 거래량을 표시해놓고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터졌을 때, 그랬을 때 그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우리 집에서 반바지에 나시 안 입고 다니고 맨날. 사실 이렇게 안 입어요. 시골 살면. 맨날 스테바에 반바지. 반갑습니다. 저는 39세에 이제 대기업을 희망퇴직하고 현재는 농부이자 전업 투자자이자 그리고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된 현장 관리인도 활동을 하면서 약간 엔잡러로 귀촌 생활을 즐기고 있는 육과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위에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부하 직원들한테 받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일단 경제적 자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와이프랑 저랑 둘이 해서 월 기본적인 생활비, 부가적인 거 말고 한 15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요 생활비를 저희가 이제 100세까지 산다 가정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이 일단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뭐 땅 한 52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자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작은 상가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쪽 해외 쪽에 뭐 9자리 정도, 10자리 정도의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고요. 유튜브를 함으로써 파생되는 수입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강사 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현장 관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집을 지을 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 자격증을 따서 지금 현장 관리는 활동해서 수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당이 좀 적었는데 배당금이 한 1,7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매년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월세 소득 조금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소득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할 때였죠. 그때는 어떤 뉴스에서 보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했던 시기였고요. 네, 그럼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죠. 참고로 전기차의 미래를 저는 2005년도에 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거의 20년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망했었어요. 계좌가 마이너스 68% 막 70%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국 회사 리튬 주식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무려 2005년도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한 17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왜냐면 존버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조금 공부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유행했던, 유명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장기 투자할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장기 투자의 개념도 잘 없었을 때고 어떤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을 때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게 되고 국내 바이오주에 또 손을 대면서 몇 번 또 말아먹기도 하고 2천만 원을 투자해서
9,200만 원도 벌어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손실로 끝났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반복을 했고요. 이제 제가 책을 읽고 투자를 좀 결심하면서 그때 이제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조금 많이 익히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종목을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사 모았어요. 뭐 애플도 사 모으고, 뭐 아마존도 사 모으고, 구글도 사 모으고, 한 주씩 계속 사 모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좀 우표 모으듯이 사서 모으는 그런 과정들로 계속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대폭락장을 맞이하게 되죠.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에 넣었다가 계좌가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소액으로 넣었을 때는 못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키워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번에 엔비디아처럼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한 포트폴리오를 한 20% 정도만 줄이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지금 한 20%, 해외가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5, 그 다음에 중국, 뭐 일본, 베트남, 뭐 이 정도가 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외에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펼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좀 산업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1등 기업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1등 기업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소니 투자한다고 그러면 일본 다 망했고 소니 뭐 볼 게 있다고, 소니 뭐 삼성한테 따라잡히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여전히 소니가 1위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면 이미지 센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니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1위 기업이 일본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죠,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에 투자한다기보단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거기 있을 뿐이에요. 이른바 1등 전략? 예, 1등 전략이긴 하는데요. 네. 그 대신 트렌드에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지금 거대한 트렌드가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런 트렌드에 좀 맞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두 가지 컨셉으로 투자를 하는데 해외는 장기 투자를 하고 국내는 조금 단기 위주로, 세용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ETF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라든가 그 어떤 생태계의 섹터,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 같은 섹터는 그 섹터 내에서 기업의 흥망성쇠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섹터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섹터 위주로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배당을 받으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태어난 곳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외지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곳에서 이제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어린 친구들 삼형제가 남겨져 있으니 이제 말도 못했겠죠. 그리고 집에 쌀이 떨어지는 적도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뭐 준비물도 좀 준비해주고, 뭐 돈도 좀 주고,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거의 학교 나가면 선생님들한테 문제 있는 아이, 밖에 복도 나가서 이제 준비물 안 가져와서 손 들고 있는 아이, 이런 걸로 조금 고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점퍼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점퍼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헌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와서 입고 다니고 좀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었죠. 그 퇴사를 하신 게 몇 년도? 네, 2018년도에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네. 그때 과장님 39살. 네네네. 잊고 싶었던 기억이라 그런지 기억이 안 나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맡은 업무가 회로 분석 쪽 파트였다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포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급여 수준도 제 친구 또래들 대비는 최소한 2배 이상 받고 있었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게 30대 이제 초중반 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저는 원래 회사를 45세에 퇴사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제가 계속 은퇴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옆에 공장을 신규로 크게 지었는데 그쪽에 이제 장비가 안 들어오고 비어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가 오래 존속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과 위기감이었죠. 사실은 30대 중반부터 제가 안 그래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읽기 시작한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죠. 바이블 같은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때 많은 이제 투자 관련된 책들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돈을 그때 조금 밀도 있게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조금 회사의 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마음 먹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대기업은 다녔지만 여러분들 대기업 다닌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놈의 마인드가 번 만큼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각성을 하고 많이 좀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좀 짧게 한 3년 정도 마음을 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그 회사를 나설 때 300원만 가지고 왔습니다. 300원은 왜 300원인가요? 제가 커피 중독자라서 아, 하루에 커피 2잔을 마셔야 되는데 자판기 커피가 150원이었어요. 1시간 거리를 걸어서 출근했고요. 걸어서 퇴근했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회사 생활을 14년, 5년 하면서 퇴직금을 한 번도 정산받지 않았어요. 중간정산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중간정산해서 다 써버립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희망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60개월치 기본급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꽤 큰 금액의 시드가 됐습니다. 그때 짠테크 시절에 전체 연봉에 얼마나 아끼셨나요? 제가 전체 연봉에 생활비 빼고도 80% 이상은 모은 것 같아요. 시드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시드의 기준을 저는 이제 보통 한 1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심리가 있어요.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공감하십니다. 1억을 만들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깨기 싫어요. 9,999만 원 지키면 미쳐요. 막 잠 안 와요. 네, 이 1억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으면 이 금액을 절대 깨기 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제가 생각하는 시드는 1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5%지만 뭐 5% 벌어서 뭐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100억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100억 있는 부자들이 채권에 자꾸 투자를 하잖아요. 막 3%, 지금은 5%까지 주지만 작은 금액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시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000만 원 넣어서 5% 받으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으면 5억이거든요. 같은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드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이런 몸속에 촌놈 DNA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이제 뭐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귀촌 생활을 해보고 정원을 꾸미고 그다음에 이제 좀 농사 텃밭을 꾸미고 이런 게 조금 로망이었어요.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카메라도 해보고 뭐 보드도 타러 동호회도 해보고 조종 면허 배 자격증까지 따서 낚시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제 좀 남은 게 약간 귀촌? 지금 생각인데 나중에 한 4, 5년 정도 더 지난다면 저희 반려견과 와이프와 캠핑카를 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